오늘 어쨌든 뭐 새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오늘 자리 이렇게 또 저희 리버티 영상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이 강연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 때문에 온 국민들이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같은 심정이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산불이 좀 진화돼서 좀 정상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라가 좀 어수선합니다. 사실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저희들의 또 역할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좀 멀구나,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남로당 강연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강연 시작하면서 웬 남로당, 지금 2025년도에 그런 얘기도 사실 좀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그 남로당 강연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도 세종연구소라고 아실 거예요. 굉장히 권위 있는 그 곳인데, 그 세종연구소에서 남로당 강연을 제가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20대, 30대들 대상으로 해갖고 남로당 강연을 2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좀 예전서부터 이 고민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좀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지금 공천제 2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저 스스로가 너무 무지했다는 좀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나 혼자서만 알고 있기에는 좀 아깝구나,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좀 마음이 좀 앞섰어요. 그래서 남로당에 의해서 이번에 처칠과 이승만이라는 타이틀로 이번에 강연도 마찬가지로 건국전쟁 2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동안 제가 뭐 연구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뭐 리서치하면서 제가 스스로 정리한 내용들 중에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슨 뭐 역사학자나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학자적인 접근으로 이 강의를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가 올해 한 3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바로잡고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1차 자료에 대한 나름대로 학자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학자들과 비슷하게 좀 접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런 제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혹시라도 뭐 오류가 있거나 또 실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건국전쟁 2를 개봉하기 이전에 혹시라도 제가 판단하는 부분들이 이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강연을 사실은 저를 위해서 준비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국전쟁 2의 제작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하에 이 강연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연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어려운데 다들 바쁘신 분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이분 특히 이제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간략한 양력만 좀 일단 같이 점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0년도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바로 시작할 때 영국이 가장 위기에 놓인 순간에 총리를 맡았던 사람이고요. 무려 2번이나 총리를 했습니다. 51년도에. 그리고 이분이 처칠이 생각보다 굉장히 문장가예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앞으로 자기 자선적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록인데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높이 평가를 받아서 노벨 문학상을 탔고
어떻게 말한다면 대영 제국의 마지막 위상을 높인 사람이 아닌가. 저물어가는 석양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해서 반대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88년도에 대한민국의 건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셨고, 그 이전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독립운동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고요.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개혁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초석이 됐죠.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와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겁니다. 사실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자료를 좀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갖고 국방비를 4% 이내로 묶을 수가 있었더라고요.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를 국방비에 쏜 거예요.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남한과 북한의 이 뭐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것을 역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을 사실은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하는 날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에 후대들은 수대에 걸쳐서 좀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번영된 나라를 살아갈 것이다.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고, 뭐 이분 역시도 처칠과 비교해 봤을 때 독립정신을 비롯해 갖고 자펜 인사이드 아웃 같이 정말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신 문장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칠과 이승만을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공통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행했던 분으로서 비교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입체적으로 처칠과 이 삶을 중심으로 좀 이제 또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공통점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출신 가문들이 굉장히 좋았고, 한 사람은 왕족이고 한 사람은 귀족이었고, 아버지가 처칠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뭐 굉장히 잘 나가는 가문이었죠. 처칠 가문이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두 사람 다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점. 이분도 이후에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게 지금 영화 건국전쟁 2 때문에 45년서부터 시작해갖고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시작하기 직전까지 아마 이번에 건국전쟁 2는 그 시기가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이 두 사람의 어떤 이 외교적인 어떤 그 판단 또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저것 때문에 굉장히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른 어떤 그 길을 좀 찾아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제외교를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국제외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인식했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같은 얘기겠지만 국제외교의 현장에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결국에는 미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사실은 향후의 미래에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키스타워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장면이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제 과거에 관한 이야기고 제2차 세계대전 관련해서 또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지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단편적 기억을 갖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칠이 다키스타워 영화 보시는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뭐 그 덩커크라고 프랑스어로 덩케르크라는 곳에서 40만이 영국과 프랑스군이 이제 거의 고립되죠. 나치에 괴멸되기 직전에 얘네들 어떡하지 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뭐 괴멸 직전이죠. 그래서 제가 다키스타워라는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그거예요. 조그만 방에 부스에 들어가고 일종의 이제 한 라인이죠. 처칠하고 직접 전화하는. 거기서 막 계속 대영 제국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한때는 정말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 제국의 수장이 미국의 어떻게 말한다면 이제 뭐 사촌이지만
미국의 대통령에게 군대 좀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데도 루즈벨트가 전선에 참전을 안 합니다, 사실. 그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고, 이번에 이제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만도 그렇고 처칠도 그렇고 미국의 역할, 그리고 미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분들이 좀 앞서서 생각을 해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비슷한 얘기지만 공산주의 반대와 이 문장가 되게 탁월한 문장가였고, 연설을 두 사람이 굉장히 잘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동전의 앞뒷 면인데 약간 좀 선동가다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것은 정치인으로서는, 리더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 재미난 게 이 두 사람 모두 언론을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그 당시에 라디오를 활용을 잘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매체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연설들은 거의 라디오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전달을 했죠, 사실은.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어떤 처칠의 전기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는 좀 TV 시대가 훨씬 뒤에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TV 시대가 라디오 시대하고 거의 맞물리는 시점이었거든요. 만약에 처칠이 TV에 나왔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인기를 얻기에는 좀 TV라는 매체가 안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칠 전기에. 좀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를 적신 것이 아닌가, 문을 두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국전쟁에서 영화 거국전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장면은 사실은 이번에 이제 거국전쟁에서 1편에서 작년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이승만 대통령의 맨하탄 그 한복판, 그러니까 여기가 캐니언 오브 히어로즈라 그래갖고요. 월스트리트 바로 옆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곳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1953년도에 53년 8월 2일이죠 아마? 거기 행진을 한 거예요. 카프레이드. 네.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좀 비교해 보면은 오늘날은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는 뭐 이런 행사도 없지만 미국에서도. 근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위상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한국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1953년도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1인당 GDP가 거의 60 몇 달러더라고요. 62달러인가?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아프리카 소말리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세계 최강의 나라에 미국의 맨하탄의 한복판을 지금 이렇게 카프레이드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 또 국회에서 연설도 하셨고, 근데 이곳에 46년도 처칠이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를 다녀갔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처칠과 이승만은 실질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의 현장의 곳곳에서 이렇게 접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오늘 그 접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 강연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처칠의 동상이 1960년대 이전에는 세워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처칠의 동상이 왜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의 기억들을 단순하게 접근을 하고 또 단편적으로 기억하다 보니까 처칠하면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도 있고 굉장히 주역, 뭐 얄타 회담, 테헤란 회담 할 것 없이 역사적 현장의 격동의 시대에서 항상 한복판에 했던 인물, 누구보다 영국인들이 자랑하고 존경했던 인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장이
고민을 했어요. 왜 60년대까지는 60년대 중반서부터 시작해갖고 처칠이 인정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60년대 이전까지는 쉽게 말해서 별로 그렇게 큰 인정을 못 받았다. 그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세계형 처칠이라는 책에서 제가 본 건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래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고민했던, 제가 궁금해했던 요 질문서부터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답이에요. 첫 번째, 아까 그 60년대 이전까지 처칠이 인정받지 못했던. 이 사진, 이 그림, 일러스트는요, 좀 충격적인 게, 이게 지금 1933년도에 처칠을 나치의 히틀러처럼, 나치 운동의 기수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처칠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치의 문양도 있고. 왼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좀 간단히 해석을 드리면, 이 사람이 정치적 스승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신문에 있는 사파인데, 굉장히 거만하게 이제 누워서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자신의 정치적 스승은 신문을 계속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파의 대사가 뭐냐면은, 그 선생님, 지금 뭐, 영국 고국에는 별일 없나요? 그런 질문을 처칠이 던진 거예요, 밑에. 그랬더니 이 선생이 당연히 아무 일도 없지. 네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냉소적으로 처칠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쪽은 처칠을 거의 나치의 추종자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영국에서. 한쪽은 굉장히 거만하고 어떻게 말한다면은 그냥 국가관이라는 것도 없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무모하고 좀 이상한 사람. 이렇게 지금 처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처칠의 이미지를,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바꿔놓는데 두 개의 단체가 존재를 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어저께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150주년 탄생 기념일 그 행사로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도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광스럽게도 축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 이승만에 대한 뭐 동상, 기념관 이런 것도 만드는 적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조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성과가 없습니다. 이승만 재단, 이승만 이 기념관 저거 자식. 그러니까, 원래 별로 성과가 없었는데, 이런 평가하면서 또 욕할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해석하는 거니까 2024년도에 건국전쟁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재단에 성원도 보내고 응원도 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사실은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 된다는 얘기들 많이 좀 들려와요. 상징적인 뭐 정확한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이호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다가 뭐 그만 나오셨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물론 뭐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SNS 통해서 확인하고, 뭔가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근데 애초에 이승만 재단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제가 오늘 처칠 강연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이 강연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처칠과 이승만이 그렇게 다르게 없었다는 거예요. 1960년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사건만 놓고 봤을 때 45년도 7월에 영국에서 선거가 있었어요. 45년 5월에 독일이 패망을 했습니다. 2달 후에 영국에서 선거가 있었어요. 그 선거에서 처칠이 실각을 합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냥 이전에는 그냥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처칠 이승만 강연을 준비하면서 그게 입체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구나.
어떻게 보면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일었으니까 이제 단물 다 따라 먹었으니까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너 없어도 돼. 그만큼 처칠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부분도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네거티브적인 어떤 비난과 왜곡, 공격 이것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왜 처칠은 세계적인 인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승만은 그에 걸맞는 위상을 갖다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첫 번째 답이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 두 단체예요. 이 두 단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승만과 관련된 재단이나 단체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뭘 했나? 이 사람들이 뭘 했나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자, 어제 뭐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어제뿐만 아니라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지금 이승만에 관련해서. 저는 그 절대로 비난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발전적인 대안을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적잖은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뭐 행사 규모도 그렇고 남는 게 뭔가요? 행사에 팜플렛밖에 남는 거 없어요. 사진밖에 남는 거 없어요. 얘네들이 뭘 했냐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얘네들은. 뭘 했냐. 영어권의 작가들, 영어권의 학자들한테 막대한 돈을 풀었어요. 처칠에 관해서 연구를 해라. 그래서 처칠의 스토리텔링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총구에서 총알이 튀어나오듯이 애초부터 처칠이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훌륭한 인물, 영웅, 세계의 영웅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지금 이제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처칠 영화야, 처칠 관련 영화는. 심지어는 이건 뭐 유명한 다키스타하고 넷플릭스 들어가면은 처칠과 전쟁이라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긴 한데 6편짜리인데 그래도 볼만합니다. 처칠을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작품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처칠의 어떤 스캔들, 여성과 뭐 이런 것도 스캔들을 좀 소재로 한 거고, 이 마지막 거는 이건 영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완전 가공의 인물이에요. 가공. 그러니까 처칠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일종의 판타지죠. 처칠이라는 장교가 영국에 와갖고 엘리자베스라는 공주를 만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서 사랑에 빠지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뭐 썸씽도 있고. 그러니까 처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근데 공통점이 뭐냐? 이게 2000년대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헐리우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아까 처칠 재단, 그 다음에 그 런던에 있는 이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네들이 뿌린 씨앗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결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처칠과 이승만을 비교하면서. 그럼 지금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무슨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행사가 뭐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행사도 예전에는 사실은 별로 인정도 못 받았어요. 온 사람도 없었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탄신 뭐 이런 거 누가 갖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아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 이승만 존경하는 몇몇 소수들만 했죠. 이제는 좀 더 이게 외연이 확장돼 갖고 보다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는 공간도 넓어지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처칠의 사례에서 우리가 한번 얻을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승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이승만의 눈에 보이는 동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동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승만에 관한 마음의 동상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동상을 간직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동상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이승만에 어울리는 동상의 건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이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 이승만 콘텐츠가 도대체 뭐가 있나.
겨우 2024년 2월 달에 건국전쟁이 나와서 대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진 거예요. 제가 만든 영화긴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나요? 처칠과 이승만을 비교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얻었던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과 같은 동상을 쓰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정말 쓰러지지 않는 이승만에 관한 동상을 만들어야 될 거다.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처칠 재단이라든가 이런 연구단체들이 집중적으로 했던 것처럼 이승만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보다 세련되고 내용 있는 그런 콘텐츠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니 박사급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승만에 대한 논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지금 시점에 있어서 그런 논문들은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어려운 논문들 딱딱한 이 문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대중적으로 외화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연구애들이 해낸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영국과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첫 번째 제가 발견한 차이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